내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선뜻 2천만 원을 건네줬던 나의 멘토. 그런데 그분의 서명이 찍힌 서류에서 3,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산속에서 은밀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소령님. 그리고 제 차 와이퍼에 꽂힌 의문의 협박 쪽지. 과연 제가 알던 그분이 정말 범인일까요? 육군 제7사단 군수가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비리 사건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저녁 육군 제7사단 군수가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간부들이 주말을 맞아 퇴근한 시각, 이수진 중위만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것은 10월분 물품 구매 보고서였습니다. 수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매달 말일이면 이렇게 남아서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통신장비 구매 내역서에 560만 원짜리 무전기 세트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납품 확인서에는 윤상철 상사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지는 며칠 전 창고 순실을 했을 때 이 장비를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창고에 보관된 걸까 싶어 컴퓨터를 켜고 통합 자산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해당 장비의 일련 번호를 입력했지만 검색 결과는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납품은 확인되었는데 실제 자산 등록은 안 되어 있었죠. 이상하다는 생각에 지난 6개월치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8월, 7월, 6월. 거슬러 올라갈수록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매달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어요. 6개월 총액을 계산해 보니 무려 3,200만 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납품 확인서에 동일한 두 사람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창고 관리 담당 윤상철 상사, 그리고 박재현 소령. 박소령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재현 소령은 수진이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존경해온 멘토였습니다. 특히 5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박소령은 2천만 원을 선뜻 빌려줬어요.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그의 따뜻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죠. 수지는 지금도 매달 5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아직 1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은인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수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비리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정당한 절차가 있는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배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울 땐 직접 확인해라. 수지는 결심했어요. 내일 토요일 아무도 없을 때 창고를 직접 점검해 보기로요. 그녀는 서류 사본을 출력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복도로 나서는데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번 달 것도 처리했습니다. 박재현 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죠. 박소령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소령의 뒷모습이 정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 달 것도 처리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9시 수지는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주말 근무자가 아닌데도 출근한 그녀를 보고 경비병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위님, 오늘 당직이세요? 급하게 확인할 서류가 있어서요. 수지는 군수가 사무실에 들러 창고 열쇠를 챙긴 후 제3창고로 향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전등을 켜고 어젯밤 출력한 서류 목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10월분 구매 물품, 통신장비 무전기 세트 12개. 어구역 선반부터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무전기 보관함으로 표시된 선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B구역, C구역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무전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8월분 야전 침대 50개도, 7월분 야전 텐트 20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납품되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품들이었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빈 선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셔터 소리가 조용한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입구 쪽에서 철컥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누구세요?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사람은 윤상철 상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수진을 보는 순간 굳어졌어요. 중이님? 주말에 왜 여기 계세요? 윤 상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고 점검 연습 좀 하려고요. 다음 주에 감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감사요? 제가 듣기론 다음 달인데요. 윤 상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아, 제가 날짜를 착각했나 봅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윤 상사는 수진이 서 있던 선반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중이님, 주말에는 혼자 창고 출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규정상 2인 1조로 해야 해서요. 윤 상사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 상사가 창고 안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그의 손짓이 급박해 보였죠. 월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재현 소령이 보였어요. 수지는 자리에 앉아 슬쩍 박소령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소령은 잠깐 외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수지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선 박소령은 근처 식당이 아닌 부대 뒤편 야산 쪽으로 향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민간인 복장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박소령에게 건넸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박소령의 목소리가 수진의 귀에 들렸습니다. 소령님도 이미 깊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와서 빠질 순 없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박소령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다시 돌려주려 했지만 남자는 받지 않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입니다. 박소령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지는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존경하던 은인이 정말로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대 근처 카페에 앉아 밤새 고민했습니다. 감찰부에 신고해야 할지 박소령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새벽 2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러는데 여동생의 등록금이 모자란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지는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홀로 져왔고 그때 박소령이 빌려준 2천만 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1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은인을 배신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죠. 다음 날 출근한 수지는 우연히 강민석 대령과 마주쳤어요. 수진 중이 요즘 일이 많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 강 대령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강 대령은 부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항상 부하들을 챙기는 원칙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수지는 문득 강 대령에게 상담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박소령을 고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상철 상사가 수진의 자리로 찾아왔어요. 중위님,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부대 뒤편 인적 드문 곳에서 윤 상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 모르는 게 약입니다.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상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윤 상사는 간절히 부탁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한지영 대위가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라며 제안했습니다. 식당에서 한 대위는 자신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며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지나 군대에서 정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해. 모든 걸 다 바로잡을 수는 없잖아.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출근길에 자신의 차 와이퍼에 끼워진 쪽지를 발견했어요. 더 이상 캐지 마. 당신 가족을 생각해. 협박 문구였습니다. 수진의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흘렀어요. 누군가 자신의 조사를 알고 있으며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재현 소령이 수진을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수진 중위, 요즘 무슨 일 있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수진은 박소령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자네는 내게 소중한 후배니까. 박소령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수진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수진 중위,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이 걱정되지 않나?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전화는 끊겼어요. 협박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수진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군 검찰에 익명 제보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제보 이메일을 보내기 직전 박재현 소령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무실에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과 심장 부정맥이라고 설명했어요. 병실에서 깨어난 박소령은 수진을 보자 자네가 와줘서 고맙네라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소령이 잠든 사이 수진은 그의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집어든 순간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류는 지난 3년간의 물품 구매 비리 증거를 정리한 내부 고발 자료였고 작성자는 박재현 소령 본인이었어요. 자료에는 강민석 대령, 한지영 대위, 그리고 여러 외부 업체 관계자들의 이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리 총액은 3억 원에 달했어요. 수지는 자신이 완전히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소령은 비리의 가담자가 아니라 이를 밝히려던 내부 고발자였던 거예요. 서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수진 중위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를 군 검찰에 제출해주게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방에 넣고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강민석 대령과 마주쳤습니다. 수진 중위, 박소령 문병 왔나? 나도 잠깐 들르려고. 대령의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병원을 나온 수지는 박소령의 서류를 안전한 곳에 숨긴 후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윤상철 상사를 찾아가 상사님, 저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박소령님이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셨다는 것도요라고 말했어요. 윤 상사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무너지며 자신이 강 대령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서류에 서명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입니다. 치료비가 수억인데 강 대령이 그걸 대주겠다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 상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소령이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수지는 한지영 대위에게도 접근하여 선배님, 저 요즘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는데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며 카페로 유인했습니다. 카페에서 수지는 의도적으로 박소령님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비리에 연루된 것 같던데 라는 미끼를 던졌어요. 한 대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며 수진아, 그런 건 모르는 게 나아. 박소령은 이미 끝났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선배님도 연루되신 거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자 한 대위는 당황하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반문했어요. 한 대위는 결국 수진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은 훨씬 크고 위험해. 강 대령은 단순한 군수 장교가 아니야. 그의 배후에는 라고 말하다가 입을 다물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출근길에 미행당하고 있음을 눈치챘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점심시간에 몰래 부대를 빠져나가 군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군 검찰청에 도착한 수지는 박재현, 소령의 내부 고발 자료와 자신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하며 정식 진술을 시작했어요. 바로 그날 오후 긴급 영장이 발부되고 군 검찰과 헌병대가 제7사단 군수과를 급습했습니다. 강민석 대령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태우려던 중 체포되었고 한지영 대위와 윤상철 상사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동료들의 배신감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강 대령은 연행되면서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수진 중위,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 이 조직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협박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박재현 소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중이 고맙네. 자네가 내가 모은 자료를 잘 전달해줬구먼. 박소령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수진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박소령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 대령 위에 더 큰 선이 있어. 조심하게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윤상철 상사가 자택에서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윤상철 상사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결론났지만 수진과 박소령은 이것이 조직적 은폐의 일환임을 직감했습니다. 3개월 후 강민석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한지영 대위는 집행유예를 받으며 군에서 전역했어요. 그러나 수진이 제보했던 더 큰 배후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어요. 수진은 내부 고발자로서 부대 내에서 고립되었고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출 전날 익명의 편지 한 통이 수진에게 배달되었어요. 당신의 용기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윤상철 상사의 딸 올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윤 상사가 죽기 전 딸에게 남긴 메모가 동봉되어 있었어요. 이수진 중위는 진정한 군인입니다. 나는 비겁했지만 그녀는 용감했습니다. 박재현 소령은 이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령으로 진급했지만 그 역시 다른 부대로 전출되며
수진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진 중이, 자네는 옳은 일을 했네. 비록 지금은 외롭고 힘들겠지만 언젠가 이 선택을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거야. 박소령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선택한 대가가 이토록 가혹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요. 그때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이수진 중이, 당신이 밝히지 못한 진실을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군 내부 감찰단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수진이 제기했던 더 큰 배후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국방부 고위 간부 2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수진의 용기가 만든 작은 파문이 점점 더 큰 파도가 되어 군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힘들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래, 우리 딸.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군복 가슴에 단 계급장을 만져봤어요. 이 작은 계급장 하나에 담긴 무게가 이제는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외로운 싸움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배웠으니까요. 수진은 새로운 부대로 걸어 들어가며 다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진실을 향한 용기만은 결코 잃지 않겠다고요.